미국이 쌍둥이 적자를 계속해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지 않는 정책으로 그냥 돈을 쓰는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 달러화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게 미국 경제의 지금 취약점의 하나예요. 재정적자는 연방정부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매년 12월 달 되면 연방정부 셧다운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해법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또 죽는 소리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 달러화가 위태해질 일은 없어요. 우리가 미국 경제를 봐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뭐 좋든 싫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 경제가 20세기에 이어서 21세기 글로벌 경제 질서의 패권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지금 팬데믹 이후에 세계 경제가 다 어느 정도 침체나 둔화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도 미국 경제는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면서 미국 경제가 잘못 삐끗하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는데 그 단초가 아마 전부 금리에 포커싱을 두시는 것 같아요.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올리면 어떻게 되냐 내리면 어떻게 되냐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미국 달러화가 더욱더 강세된다는 말이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말은 약세가 시작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금리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단판 제 채널에서도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정책을 펴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통화정책이 하나의 축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재정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화정책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미 연준이 금리를 가지고 뭐 5.5% 올리고 난 다음에 내릴까 말까 뭐 피보팅 하냐 마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배터리 산업과 같이 앞으로 국가의 기간 산업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미국 국내의 산업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은 중국 경제입니다. 왜 중국 경제냐면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후에 산업 발전을 할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때 유치산업 보호정책을 썼어요. 유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유아적인 그래서 유치 어릴 유자를 쓰거든요. 그런 어린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입이라든지 외국으로부터의 경쟁력이 들어오는 것은 정부가 막아주는 정책을 펴요. 당연한 거겠죠. 그거는 보호주의 무역이 아니라 어차피 국가 경제를 개도국 경제에서 중진국으로 끌어올리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슨 정책을 썼냐 그러면 기업들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을 했어요. 보조금은 직접적인 보조금과 간접적인 보조금으로 나누겠죠. 직접적인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진짜 돈을 준다든지 뭐 기술 개발을 하라라고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하는 것이 되겠죠. 간접적인 거는 시중에서 환율과 금리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에게 대출되는 자금에 대한 금리는 낮게 준다든지 환율도 아주 우호적인 환율을 적용해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들어서 삼성이나 LG나 현대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국가기업 또는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60년대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높은 환율과 고금리 속에서 허덕일 때도 이런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낮은 금리와 낮은 환율로 특혜를 줬단 말이죠. 이런 특혜를 입고 자란 기업들이 이제 우리 글로벌 기업이 되었으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 되돌릴 때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자꾸 재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국이 보니까 1978년 시장 개방을 하고 2011년도에 WTO에 가입을 하면서 다 미국이 이끌었죠. 닉슨 대통령이 1972년 중국을 방문해서 주울레와 모태통도 만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을 어느 정도 경제적 반열에 올려놓았는데 이 중국으로서는 지속적으로 공산당 일당 경제 체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중국이 시장 경제 체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전부 공산당의 은행이고 또 기업의 CEO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곧바로 뭐 쫓겨나거나 아니면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하에서 운영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적당히 믹스를 한 제가 볼 때는 한 7대3 정도로 믹스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경제인데 보조금을 무차별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외환 보유고를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걷어들이는 외환 수입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기업들에게 화웨이나 BYD나 CATL이나 이런 회사들에게 무차별적인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미국 기업 입장에서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입장에서 보면 경쟁력이 뒤떨어질 거 아니에요. 저쪽에는 아주 싼 값으로 저가로 비용이 작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미국이 이 재정 정책으로 IRA 법안을 만들고 칩스 법안을 만들어서 반도체 기업도 끌어들이고 기타 국가의 주요한 앞으로 AI 시대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의 또 다른 차원의 산업이 발전이 될 건데 기간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미국 내에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 팽창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통화 긴축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통화 팽창이니까 긴축과 팽창의 정도가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그나마 이렇게 숨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미 연준이 뭐 금리를 9월 달에 내린다, 뭐 11월, 12월 세 번 내린다, 설이 많아요. 월가에서도 방향을 못 잡아요. 근데 제가 경제단판이라는 제 채널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미국의 경제학자라면 또는 연준의 총재라면 지방은행에 저는 금리 올리자는 소리를 하지 금리 내리자는 소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가 아직도 목표치인 2%에 도달하려면 무려 1.4%포인트나 남아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ADP의 고용자 수하고 노동부에서 발표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이런 걸 봐도 노동 통계를 봐도 노동이 그렇게 급격하게 실업률이 증가한다거나 고용률이 침하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말은 시장이 핫하다는 뜻이거든요. 노동시장이 핫하다는 말은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이죠. 소득이 안 준다는 말은 소비가 늘어난 계기가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근데 팬데믹 때 미 가정에다가 돈을 풀어놓은 돈이 3조 달러 이상 풀어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돈에다가 노동시장까지 좋으니까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소비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한마디로 탁 요약하기가 힘든 게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인류 역사상에서 미국 경제가 해온 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보면 지금과 같은 경제 모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지금 3.1%로 놓고 GNP 나우 쪽이라는 연구기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경제가 3.1%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잠재 성장률이 2%대입니다. 2% 초반입니다. 그걸 훨씬 뛰어넘는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그런 전망이나 기대를 하는 것은 다소 무리다. 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통화가 긴축해서 통화 팽창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IRA 법안이나 칩스 법안 같이 재정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이 줄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미 달러와의 강세라든지 다른 여타 경제 문제, 거시 경제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미국이 달러화가 강세니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한국산을 수입하든 일본산을 수입하든 중국산을 수입하든 전부 다 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무역 수지는 적자가 누적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쌍둥이 적자 그러는데 재정 적자와 무역 수지 적자란 말이에요. 그럼 재정도 적자, 쌍둥이 무역 수지도 적자. 그럼 쌍둥이 적자가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건 간단하게 일본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6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금리 상승에 따른 국가 부채의 비용 부분이 265% 곱하기 이자율 상승이 돼야 되잖아요. 그만큼 돈을 더 발행해야 돼요. 돈을 더 발행해야 된단 말은 일본이 지금 약세화가 계속하고 있는데 더 약세화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일본 160엔과 200엔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처럼 만약에 미국이 그런 식으로 쌍둥이 적자를 계속해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지 않는 정책으로 그냥 돈을 쓰는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 달러화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게 미국 경제의 지금 취약점의 하나예요. 그러면 재정적자는 연방정부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매년 12월 달 되면 연방정부 셧다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해법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또 죽는 소리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기초통화국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가 위태해질 일은 없어요.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미국 경제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키를 돌리고 있느냐, 좌측으로 돌리냐 우측으로 돌리냐. 근데 왼쪽 깜빡이 놓고 오른쪽으로 돌아버리면 그건 다 뒤집어지거나 수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방향타를 조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미국 금리를 보는 것은 좋은데, 이거를 지나치게 과대 해석해서 마치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시키면 주식시장이 폭등을 하고 또 우리도 뭐 살판 났듯이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바라는 뜻에서 미 연준의 금리를 바라본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개인들이 생각해야 될 관점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라 하는 국가가 달러를 강세로 가져가고 금리를 고금리로 가져가면서 재정적으로 통합 팽창을 하는 그 배경에는 생성형 AI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과학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전략적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 하원과 사원은 그러면 가만히 두 손 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ETF 시장이 열리면 승낙을 해주면서 그 후속 조치를 계속 발표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누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AI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독과점 문제를 또 미 의회가 짚고 넘어가자는 법안을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미국 사회를 놓고 뭐 끊임없는 역동성, 그러니까 글로벌 전략을 놓고 다투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신문이나 언론을 보면 오직 바라보는 게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된다는 등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금리 낮추면 우리도 금리 낮출 거고요. 그러면 국민들 대중 편향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부동산에 투자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만약에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라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일이 없어요. 제가 매번 제 개인적인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거나 아니면 일반 경제 TV 방송에서도 누차히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왜 바보같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느냐. 여기는 돈이 안 된다. 왜? 어떤 기업에 정부가 투자를 하죠? 어떤 기업에다가 어떤 과학기술에다가 정부가 R&D 개발 투자를 하죠? 투자비 깎았잖아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AI 그러는 거예요. 마치 광고를 보시면 광고에서 못생긴 사람이 나와서 과자 먹는 선전을 하면 과자 맛이 없어집니까? 그래서 매일 미인이 나와서 과자를 먹어야 되고 미남이 나와서 커피를 마셔야 그 커피 맛이 나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 포퓰리즘적인 성향, 마케팅의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소비자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하면 그 품질이 얼마나 좋고 나쁜가를 따지는 것이지 거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배우의 인물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나치게 미국 경제에 포커싱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미국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포커싱을 해야 되고,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부 역할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저 미국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국회도 아무런 입법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 입으로는 민생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민생을 알까? 그들이 말하는 민생과 곽수종이 겪고 있는 민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곽수종 말고 동네의 빵집이나 동네의 떡집에서 겪고 있는 민생은 어떤 민생일까? 그런 민생을 한번 현장에서 경험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과학기술에서 양자 컴퓨팅을 얼마나 공부를 했고 AI를 얼마나 공부하고 있으며 로봇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투자시키기 위해서는 10년 동안에 적어도 투자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국가 경제가 어떤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이자율은 얼마를 가져가야 되고 이런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훔쳐갈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고 이런 법안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놓고 말로만 넋두리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바라보면 이거는 미국 경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다.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큰 집 살림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저는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오가는 많은 학자분들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을 만나서 들어보면 중국 경제 어둡다예요. 어두울 수밖에 없죠. 인류 역사를 한번 놓고 보십시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대결 국면이 언제부터 나타났나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회주의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죠.
그 전에 칼 막스와 엥겔스가 자본론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류 역사에 1900년이 지난 다음에 사회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전에는 뭘까요? 중상주의, 중농주의 뭐 쭉 나오다가 자본주의가 먼저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본연의 자세에 맞는 거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탐욕과 욕망과 감성을 모두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고 쟁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자본주의였어요. 그것이 무지막지하게 왕 중심으로 가느냐, 종교 중심으로 가느냐, 귀족 중심으로 가느냐, 민중과 대중 중심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되고 왕권 체제가 되고 신권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체제의 발전 속에서 자본주의의 병폐를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탄생하면서 도시로 인구 이동이 나타났고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노동 착취가 일어나는 것을 칼 막스가 런던에서 보고 야 이거 자본주의에 문제 있네. 노동 착취하네. 어린아이까지 착취를 하네. 저임금 주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대체, 보완일까 대체일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진보다 보수다라고 하는 이 이념적인 정치적 편향성으로 양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 누구도 민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절박함이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백날 미국 경제를 떠들어봐야 중국 경제를 이야기해봐야 소양이 없다라는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제가 경각심을 드리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일본이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아베노믹스의 시작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엔화를 확 풀겠다. 헬리콥터에서 풀겠다예요. 두 번째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시키고 기업의 주주 우선주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최근에 시작했죠. 기업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 시킨다. 근데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프린시플도 없고 원리도 없고 원칙도 없고 수많은 법안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한다면. 근데 법안이 어디 국회에서 나오고 있나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기업의 성장, 수익 기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미국 가야죠. 뭐 어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나의 전환기적 고통 아니면은 방향의 어떤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스스로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늘은 벌을 주지 않고요.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는 돕는다 그랬습니다.